스포츠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 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일타경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돈 더 내는 방안이 나왔어요. 이걸 비롯해서 경제 이슈 짚어보겠고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 챙겨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개혁 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가 이제 구체적 방안이 그동안 정부가 내질 않는다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네. 일단 민간자문위 차원의 구체적 개편안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왜 중요하냐? 이 내 노후와 관련이 있잖아요. 내 삶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이제 연금 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 뭐 전망하는 이제 자료를 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 현행의 보험료율이 9%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13%로 이제 올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현행의 소득 대체율이 42.5%인데 이거는 내가 받는 돈이죠. 예. 이거를 50%로 높이겠다. 이게 하나의 안을 냈어요. 그건 더 내고 더 받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내고 덜 받게 안도 있어요. 이게 보험료율을 이제 15%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이 현행이 42.5%인데 40%로 낮추는 겁니다. 예. 그러면 더 내고 덜 받기가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은 둘 다 일단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게 돼요. 이제 더 내고 이제 더 받기 같은 경우에는 7년이 연장됩니다. 기금 이제 고갈 시점이요. 예. 그다음에 더 내고 덜 받기 같은 경우에는 16년 정도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게 두 가지의 모수 개혁안을 이제는 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내놨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모수 개혁부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는 큰 틀의 구조 개혁을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는 민간 특유의 민간자문위의 이제 소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문위의 의견하고 정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냥 모수 개혁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빠진 개혁안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민간자문이와 좀 다른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구조 개혁에 해당하는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먼저 논의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이고, 예, 연금개혁 특위의 이제는 민간 자문위는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구조개혁을 다 일일이 다 만들고 가면은 과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걸 다 끝마칠 수 있겠네. 구조개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보수개혁,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저는 개인적 생각은 당연히 모수개혁이 먼저 되고 당연히 이제 숫자가 나와줘야 되겠죠. 예. 국민들도 어느 정도 보험료율 상승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고 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수개혁을 이제는 하고 그런 다음에 구조개혁을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구조개혁 논의가 아예 없어요, 그럼? 아닙니다. 이게 구조개혁 얘기도 당연히 방안도 나왔고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연금 방향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현행 본다 그러면 소득하의 70%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 예산이 22조 원이 들어갑니다. 예. 네, 현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는 40만 원 정도, 40만 원까지 이제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이것도 막대한 재정이
민간자문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 이것도 이제 개혁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민간자문위에 이제는 지금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유럽 안으로는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50% 내외로 이제는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급 범위가 전체 노동층의 한 40에서 50% 수준으로 이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큰 틀은 뭐냐면 국민연금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기초연금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 사실 공감 많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개혁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논의는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뭐 비판이 많잖아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네. 다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직영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이런 예. 직영연금의 통합 방안을 이제는 지금 논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이제 김포공항까지 또 가잖아요. 네. 거기서 계속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인천시장과 서울시장이 만났어요. 그래서 서울 인천 교통연화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냥 9호선이 인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철도와 서울 도시철도죠. 9호선 직결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같이 나왔던 게 이제 뭐 대중교통 정기권이죠. 기후동행 카드 이제 인천시가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예. 핵심은 이제는 직결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공항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호선이 김포에서 끝나거든요. 거기서 이제는 개화역까지 가긴 가는데 일단은 인천 가려면 이제 김포에서 내려서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이제는 딱 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9호선이 인천 공항까지 직결로 이제는 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는 인천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강남권이랑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아타지 않고. 예, 갈아타지 않고 그래서 애초에 처음 이 공항철도랑 9호선 할 때 애초에 연결시키지 왜 여태까지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99년도에 사실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직결 라인이. 근데 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해결이 됐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에서 시작된 자존심 싸움인데 시설비와 운영비를 누가 내느냐 이거 갖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계속 20년 동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시설비 401억 원 중에서 120억 원은 니네가 내라 인천시보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운영비도 한 8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연간 이거의 75% 60억 원은 인천시가 내라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야 실질적인 혜택은 인천 시민이 보지 않냐.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인천시는 야 시설비는 내가 낼 수 있는데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 못 낸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합의가 된 게 시설비는 반반씩 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뭐 정부 지원도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한 120원 정도로 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철로는 깔려 있잖아요. 철로를 깔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 구입비, 제작비를 이제 쓰일 것으로 보고 있고 운영비는 서울시가 이제 감당하기로 했어요.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시설비는 서울시 요구를 들어줬고 운영비 쪽은 인천시 요구를 들어주는 절충안이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그거 절충하는데 20몇 년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언제 개통됩니까? 이제 철도 있으니까 금방 되겠네요. 예, 철도는 이미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전력 체계가 다릅니다. 공항철도랑 9호선이랑 이게 직렬과 이제는 교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다 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야 돼요. 차량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는 만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는 시운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4년이나? 예, 지금 뭐 그렇게 예상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2027년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효과 또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저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9호선의 급행열차 혼잡도가 지금 8%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9호선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9호선이 좀 증편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차량이 더 만들어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잡도가 감소되고 무엇보다 인천, 영종, 청라, 뭐 계양 지역, 검단 신도시 이쪽, 그러니까 인천의 서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서구부터 시작해서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강남권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뭐 입지도 있겠지만은 교통망입니다. 그렇죠. 네, 교통망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사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가 3군데가 있어요. 강남권, 여의도권, 종로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줄여서 GBD, 그러니까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렇게 부르고요. YBD, CBD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남권, 여의도권, 종로권과 연결이 되면 사실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강남권의
내가 직결로 연결되느냐 이거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끊겨 있던 이제 인천 서부권, 이제 서구 지역이 이제 직결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천시의 이제 남쪽이 아니라 이제 송도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서부권에 대한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 뭐 GTX 이슈까지도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아마 인천 서부권 이런 쪽에서는 아마 다시 한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러네요. 청라 신도시 아시겠지만 청라 국제 신도시 7호선 연장 이슈도 있고요. 검잔 신도시 인천 1호선 연장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맞물려서 아마 인천의 서부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좀 잠잠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몇 달 후면은 부동산 쪽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20몇 년 걸렸더라도 왜 그걸 굳이 갈아타게 만들었나라는 의문은 이제 좀 해결이 됐는데 네. 진작 했어야죠. 맞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양근택입니다. 매주 도와주시던 국민의힘의 박진호 대표 특보가 오늘 좀 그 개인적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조상규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네, 자 전반부 공통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현근택 변호사가 모범을 보이시죠. 네. 먼저 뜬 인물 누굽니까? 그 한동훈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 어쨌든 언론에 처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처음 이렇게 탁 드러나는 장면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다 전 국민이 다 알게끔 나왔어요. 어쨌든 뭐 좀 뜨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무위원 부인들의 봉사 활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해왔죠. 근데 왜 이번에만 그렇게 사진이 멀리 퍼졌대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지금 한동훈 장관은 내가 뿌린 게 아니다 그러는데 뭐 뿌렸다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고 딱 그분만 이제 집중해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설정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할 때 그러니까 본인은 뭐 많이 나왔지만 부인은 나온 적이 없잖아요. 네. 이번에 뭐 그동안 행사도 많이 해왔는데 알려졌다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정치하겠구나. 데뷔 전을 치르는구나 부인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은정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관점이 두 가지에서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상규 변호사도 금주 뜬 인물 진정 뽑아왔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이미 화면을 지금 다 도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장 뜬 인물이긴 하나 저는 그 이면에 아픈 마음을 또 좀 보고 싶습니다. 아픔? 예, 아픔이 있습니다. 뭐요? 왜냐하면 진은정 변호사의 아버지가 그 진영구 전 이제 고검장이신데 그래도 송사를 좀 겪으셨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조폐공사 사건 이런 걸로. 그래서 사업 이제 유도 사건. 예, 이런 예,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걸로 휘말려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남동생이 또 미투 사건으로 또 안 좋은 일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부장검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조 집안이긴 하나 그 가족들이 조금 그런 이제 이슈에 시달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지금 이슈의 한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루하루가 마음이 졸이고 불안하고 이게 원래 부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 가서 일하는데 안전했으면 좋겠고 또 남들한테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한 그 남편의 아내로서의 그 마음이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띄워주기 사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전혀 그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 그 뉴스원인가요? 그 사진 기자하고 이미 다 확인을 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진은정 변호사가 오는지도 모르고 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명찰이 있어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무위원 그 부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이제 봉사활동인데. 연말 행사인데 거기에서 명찰을 보니 저분이 한동훈 장관의 사모님이시구나. 예. 이렇게 해서 찍어서 포커싱을 한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오니까 좀 찍어달라. 내지는 우리를 중심으로 찍어달라. 이런 거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예. 그 사진 기자가 이미 오픈을 다 했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 내 아내가 거기 나가니까 사진 좀 널리 퍼뜨려 뭐 이렇게 지시했다. 뭐 그것까지는 좀 제가 그건 봐도 아니죠. 아니고 네. 다만 정치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 기자들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그런 행사를 취재할 때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한마디 할게요 그러면. 예, 보통 저도 뭐 언론 상대하고 기자들 상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사진 찍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왜 찍는지 물어보거든요. 물어봐요. 예. 근데 본인이 이 사진이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 우리 비공개 행사고 우리 봉사하는 거니까 예. 촬영을 하더라도 뭐 내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놔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 당연히 진은정 알죠. 변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니 진은정 딱 변호사는 포커스 맞춰서 찍는데 왜 몰라요? 사진자 앞에 딱 찍는데. 진은정 그거 모르면 변호사만 이상하죠. 찍은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던 국무위원 사진을 사모님들 다 보시면 찍은 딱 거예요. 포커스 맞춰서 찍은 게 그 보여요. 사진만 그런 거죠. 아이,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으면 예. 이거 찍지 마시고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적십자사 있죠. 관계자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지. 아니, 본인이 얘기하면 되죠. 진은정이 그 사람을 딱 찍고 있는데 그럼 아니 이거 찍히는지도 우리끼리 모르던데 보니까. 아이 뭘 몰라요 모르긴. 말이 안 되는 얘기.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세요, 현근택 변호사는? 그럼요. 예전에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기 전에 대구지검 방문해서 막 악수하고 막 했잖아요. 다들 뭐 이거 그냥 의례적인 행사입니다 했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았죠. 정치하려고 대구에 어쨌든 보수에 있는 분들한테 호소하는구나 하는데 이번도 예. 똑같아요. 예. 그냥 뭐 법무부 행사입니다 하는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꽃다발 놓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법무부 행사하면은 조용히 가서 그냥 오면 돼요. 연설하고. 그 기차역에서는 사인하느라고 그러니까. 기차까지 그렇죠. 취소시켰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핫 이슈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에 가서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도 수시로 대구 가서 예, 가고 예. 한동훈 장관도 가고 왜 가겠어요? 대구가 지금 핫 이슈가 되니까 대구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조상규 그러니까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간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효과가 대구에서 시작되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요. 법무부 장관이 대구에 있는 스마일 센터,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찾아가서 예. 그에 대해서 의례적인 행사를 한 것일 뿐이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나중에 뭐 나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큰 미션, 말 그대로 지금 이재명 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누가 마무리할 겁니까? 자,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뺀다 그러면 대체 인물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법무부 장관 지금 누가 할 건데요? 네. 한동훈 장관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자, 예. 총선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두 분이 아주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네. 자, 그러면 금주의 진인물로 넘어가 봅시다. 현근택 변호사 진인물. 뭐 저는 김기현 대표 꼽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뭐 윤영호한 혁신위원장을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임명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분이 내가 임명한 분이 당신 물러나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곤란한 거잖아요. 예. 어젠가 뭐 만난 것도 갔는데 만나고 나서도 뭐 양측 대변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별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은 사실은 수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예요. 굳이 이렇게 막 만난다고 언론에 알려서 만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양이 김기현 대표는 약간 물러나야 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내가 임명한 사람이 나보고 물러나라는 알겠습니다. 상황이 된 상황.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자, 우리 조상규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예, 이미 졌지만 또 진 인물 김남국 의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또 새삼스럽게. 예, 왜냐하면 새삼스럽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뭘 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지금 우리 진은정 변호사 사진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코멘트가 제2의 김건희냐? 이건 띄워주기 사진이다. 김건희여서 생각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철험회 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벌써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영부인 제2의 영부인으로 진은정 변호사를 벌써 낙점한 것인가?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의 대통령을 만들고
철호회의 김남국이 지금의 지금 한동훈 장관을 대통령으로 또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 추미애 철호회 뭔가 좀 비슷하다. 네, 이런 것이죠. 많이 나갔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뭐 역시 국민의힘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실의 그 미묘한 관계. 이거 우선 구도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현근택 변호사는? 일단은 뭐 민현 위원장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다. 신호가 왔다라고 대통령한테서? 얘기했으니까. 예, 어쨌든 윤심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는 내 자유 의사한 게 아니라 다 윤심 용산의 뜻이야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이제 반발한 거죠. 아니 사실은 뭐 원론적으로야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뭐 김기현 대표도 뭐 아이고 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됐습니까? 어쨌든 본인도 다 지지율 높은 사람들 다 제끼고 만든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윤석열 용산의 뜻으로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본인도 그렇게 됐는데 자기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당신이 이제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용산의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딜레마 상황이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무에 개입 안 한다는 거야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개입 절대 할 리 없잖아요. 그거 이제 반어법입니다. 근데 결국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이대로 끝나나? 그리고 많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뭐 다음 주 정도는 아마 끝날 거야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윤심이 이제는 나를 떠났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 내려놓는 거하고 국회의원 불출마하는 건 좀 달라요. 당대표는 뭐 지금 김기현 체제로 계속 못한다. 어차피 비대위로 갈 거라는 건 대충 예상되니까.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불출마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출마를 뭐 하고 당대표는 내려놓는 방향으로 본인은 원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현 변호사는 그런 구도로 분석을 하셨고 조삼규 변호사는 지금 구도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뇨한 위원장, 김기현 대표, 대통령실의 관계. 예. 이게 이제 용산의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상은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뭔가를 한다. 존중한다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리고 또 이런저런 잡음이 나더라도 최대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원래는 자유재량을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방향대로 가세요고요. 그런데 이 시그널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 자 윤핵관 뭐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그 관련된 중진들을 뭐 이렇게 불출마를 시키는 거 몰아내자. 이걸 하세요라는 시그널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그건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생각이고 그건 혁신위원장이니까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시그널을 준 것인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내가 하는 모든 안건에 용산에서 다 동의 시그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호, 2호, 3호, 4호 혁신안 안건에 대해서 다 용산에서 동의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그러면 용산과 윤핵관, 여의도의 윤핵관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사실 장제원 의원의 용태가 지금 제일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냥 지역에서 거저 얻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 초선 때도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손수조라는 분하고 또 이렇게 막 경선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당에서 클린공천위원이어가지고 그 경선 관여를 했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진짜 밑바닥부터 해오셔가지고 거의 다지시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가 국힘이 그렇게 편한 자리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노라고 한다고 해서 내려놓고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희생을 강요할 것 같으면 그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시간, 검토할 시간 그리고 내밀하게 이야기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거두절미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사실 쫓겨나는 형국밖에 안 되는데 그 중진이 누가 그 모습을 좋아하겠어요. 사실 꽃가마 태워서 다른 데를 보내주면 모를까.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그 이른바 윤핵관 내지는 영남 중진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과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이 맞부딪히는 건데 정치 현실상 지금 거론되는 김기현, 뭐 장제원, 뭐 주호영 이분들의 지역구에 뛰고 있는 내지는 뛰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 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민주당처럼 그 이제 비명계 지역구 의원 자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딱 줄 서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안 그래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지난 총선 때에 그 우리 김영호 그 이제 공관위원장께서 예. 삼선 의원 부산에서 컷오프를 많이 시켰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컷오프를 시키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건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컷오프만 되니까 예. 갑자기 뭔가 행운을 얻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소위 말하는 시의원 출신 그 지역에서 뭐 이렇게 지역 정치하던 사람들이 어허. 그냥 공석이 되다 보니까 얻어가는 자리가 돼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차후에 어떤 신인을 발굴해서 어떻게 국민들께 이런 인재들을 인사시킬 건지까지도 다 논의를 해서 네, 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우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비우라고만 하면 오히려 더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얘기하시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처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없냐? 예. 대통령실에서 아직 사퇴를 안 했어요. 장관들도 지금 7, 8명 정도, 장관 1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퇴를 안 했어요. 나올 수, 아니, 대통령실에 아니, 수석이나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대통령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3, 40명 있다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대기하고 맞아요. 있다. 근데 사퇴한 사람은 극소수죠. 없죠. 왜 그러냐면 이 국회에서 예산까지 끝나야 돼. 장관들도 예, 마찬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게 끝나야 이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비우라고는 시그널이 왔잖아요. 일단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뭐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이런 분들이 사퇴를 하면 그 다음에 뭐 삼선 이런 분들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제일 센 사람만 딱 제끼면 그 다음 된단 예, 말이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이 딱 지금 대기하고 있죠. 빨리 나가면 내가 지금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자리가 안 비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 일정상 지금 바로 사퇴는 안 돼요. 정기께 끝나야 돼요. 조금 아까 우리 일부 시간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정치권 이모저모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몰아내고 참 어렵사리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이른바 윤핵관 세력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윤핵관 세력들과 김기현 대표한테 당신들 물러서시오라는 메시지가 이제 어쨌든 등장한 거잖아요. 자, 정치라고 하는 게 참 그러네요. 장제원 의원 보세요. 장제원. 리얼한 권력 투쟁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네요, 사실.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이 장모 사건 제일 먼저 제기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가까워져서 최측근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바로 또 쫓겨날 위기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버스 몇십 대 동원해서. 버스 몇십 대보다 더 중요한 게 간증에서 뭐라 그러냐면 권력자가 뭐라 해도 할 말을 하고 산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 해도 나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2, 3년 사이에 완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항상 총선 앞두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어느 당이든. 아이, 그럼요. 아무튼 미묘한 형국인데 조금 아까 얼핏 지나가면서 현근택 변호사가 뭐 바로 다음 주면 이제 김기현 대표는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식으로 언급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뭐 사실은 뭐 제가 직접 취재하는 건 아닌데 지금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가 지금 1호 안건도 받아들이긴 했는데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예. 2호, 3호도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2호, 3호, 4호는 아직 최고위원회 논의도 안 했습니다. 논의도 안 됐죠.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4호도 뭐 지금 뭐 대통령실 전략 공천 안 한다는 얘기였는데 이게 과연 받아들일지. 왜냐하면 이게 혁신위에서 할 일인가. 저도 정당 생활하지만 공심이라든지 공관이라든지 이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할 얘기들이에요. 다 혁신이라는 당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건데 다 하는 얘기가 중진 불출마 뭐 지금 50% 청년 보장 뭐 그다음에 대통령실 전략 공천 없이 다 공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근데 공관이나 여기서 할 일이기 때문에 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이걸 받으면 나중에 공심이나 공관위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혁신위에서 한 게 다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강서 보궐선거 잘못돼가지고 이제 약간 어찌 보면 그걸 면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혁신위가 만약에 진다, 안 된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유지할 명분이 없어져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비대위로 갑니까, 공팀? 아니 근데 혁신위 했다가 그다음 비대위 했다가 그다음 또 바로 다음에 이제 공관이 또 만들어질 텐데 이런 혼란을 그냥 둘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비대위를 가는 것보다는 바로 공관위를 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이제 혁신위가 너무
공관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또 예. 문제긴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외연 확장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건 좋은데 아주 디테일한 그 방법론까지를 다 언급하고 정하고 있어요. 그걸 강요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거든요. 혁신위는 그렇게 해서 우리 당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럼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거대 담론을 한번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일이고요. 사실은 또 그래서 혁신위원들이 몇몇의 위원들을 보면 그렇게 공천 룰을 하나하나 설정할 그런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혁신위가 그 전체 틀을 잡으면 공관위가 들어와서 예. 예, 구체적인 디테일을 잡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하지. 또 비대위원장으로 또 한동훈 장관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2주 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 막 그러던데.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요점은 이제 뭐 김기현 대표 체제 계속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기간은 뭐 한 1, 2주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 장관이 왜냐하면 뭐 비대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비대위 만들어진다면 제일 중요한 게 총선을 이끌고 공천을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혁신위에서 이미 막 사실은 공천 때는 굉장히 당내 싸움도 치열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걸 이미 이제 벌집을 건드린 셈이 됐어요. 건드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습해야 돼요. 비대위원장 와서 공천 룰도 다시 만들고 세팅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아니면 지역구 사정 거기에 뛰는 사람 이게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3선 이상 뭐 나가라 아니면 뭐 당대표 나가라 해버리면 싸움이 커져요. 선거 자체를 못 치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숙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막 벌집 건드려서 벌들이 막 이제 막 날아오는 상황인데 그거를 수습해서 벌들을 다시 벌집 안에 넣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김기현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너희들 시대에 이미 갔어. 그쵸. 윤 대통령이 직할하려고 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뭐 현실적이지 싸움을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네. 경쟁 상대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도 같이 방문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이쪽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뜨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제어할 필요도 있고 둘이 이제 붙었을 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제압할 수 있다라고 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자기의 카운터파트는 한동훈 장관이 되면 좋죠. 그럼 자기도 어쨌든 비슷한 급으로 되기도 하고 붙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제가 보기에 약간 에스컬레이트 하는 상황 아닌가. 특히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조상규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근거 없다 예, 이거죠. 근거 없는 이야기고 그냥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이야기지 그게 무슨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요 장수예요. 장수는 내부에서 그런 어떤 뭐 내부 전쟁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적갖고 전쟁을 예.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내부의 정치에 있어서는 밝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외부의 적들이 상당히 많은 입장에서 지금 인기를 얻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인기가 유지되려면 내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부에 들어오면 오히려 알겠습니다. 있는 인기도 없어져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그 코멘트는 윤석열계와 김기현 및 윤핵관 사이의 싸움 붙이기용으로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신당 창당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시 33분 향해 가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공임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인데요. 마성터널 부근 1, 2차로와 갓길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용인 분기점 부근 정체가 크게 되고 있고요. 이후 둔대에서 반월